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4월의 월간 뉴스 분석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대표적인 뉴스들, 또 궁금했던 뉴스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현실적인 대안들을 함께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간 뉴스 분석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제 오른쪽으로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옆으로 정일순 변호사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이광희 전 충북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오늘 4월의 월간 뉴스 분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충북의 정원은 건국대 40명과 충북대 49명으로 전국에서 울산과 제주에 이어 가장 적습니다. 이 때문에 충청북도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지역에서 10년 의무 복무를 하는 지역의사제와 양성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하기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 대부분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원을 늘린다 해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건국대 졸업생은 대부분 서울병원으로, 충북대도 올해 겨우 5분의 1만 모교에서 인턴을 택했습니다. 지역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남지 않는다는 얘긴데 충북 출신이 적은 것도 이유입니다. 올해만 해도 전체 정원 89명 가운데 지역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신입생 31명 중 충북 출신은 14명뿐입니다. 우수 학생 유치 차원에서 현재 지역인재 전형 지원 기준은 충북뿐 아니라 충남, 대전, 세종까지 충청권으로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인재 전형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합격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확인되면서 근본 취지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8학년도부터 지원 제한을 중학교 출신지까지 확대하는 허위 지역인재 방지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전북대의 경우 전국 의대 가운데 출신 고등학교를 도권 소재로 제한하고 부모의 3년치 거주지까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권 제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소지역주의다,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나마 현재 할 수 있는 고육지책이란 설명입니다. 대선 이후 지역의사법 제정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지역을 떠나는 졸업생을 붙들 방안부터 시급해 보입니다. 네,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이 지역에 남지 않는 지역의대 학생들, 의료 환경하고도 이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생각해볼 면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진 교수님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 지역 인재 충원 문제가 현안으로 다가온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은 그 지방이면서도 영호남 지역의 의과대학들은 이런 문제를 사실 겪고 있지 않거든요. 이미 그 오래전부터 네. 영호남 지역 의대들은 그 지역 출신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60, 70%까지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 인재의 그 수도권 유출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충청권, 특히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의과대학 진학이 안 되는 인재들이 내려왔다가 수업이 끝나면 수련부터 서울서 하거나 인재 유출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영호남 지역의 의과대학들이 지역의 인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좀 듣도록 하겠고요. 네, 이전 의원님. 저는 이제 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가, 그리고 수도권으로 나가는 이유도 중요한데 그렇게 함으로써 충북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가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 충북이 전국의 의사 수가 전국이 1만 명당 43.1명이에요. 그런데 그 충북은 34.1입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적죠. 그리고 전문의 수가 전국이 160.6이면 충북은 133.4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고 산부인과 전문의 수 같은 경우도 전국이 11.1이면 충북은 8.9 정도. 그리고 소아과 청소년과 전문의 수도 전국이 11.1이면 충북은 약 8.2 정도로 굉장히 그 의료 인력 수 자체가 낮다 보니까 충북의 의료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조금 하고 있다가 계신 이제 거죠? 충북의 예. 보건의료 상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건의료 상황 자체가 열악합니다. 예. 그 이유가 의사 수의 부족, 의료인 수의 부족으로부터 탄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충북이 배출하는 그 의료 인력은 얼마인가? 1년에 89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충북대 49명,
그 건대 40명.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건대가 그동안 충북으로 태워는 왔는데 수도권에서 다 소화를 하는 이런 이제 편법 운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지역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재의 거의 전원이 다 서울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충북은 사실상의 충북대 49명만으로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는 데다가 충북대에서 배출하는 의사들조차도 수도권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문제가 파생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결국에 이러한 충북의 낮은 의료 시스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에 충북 도민들입니다. 저만 같아도 뭔가 큰 병이 있거나 할 때는 다들 주변에서 서울로 가봐라, 어디로 가봐라, 뭐 이렇게 인근 또 충남으로 가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충북 내에서 이렇게 응급 환자라든지 좀 심한 질병의 환자를 다 수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꼭 짚고 나아가서 의대를 들어갈 때는 지역 할당으로 혜택을 받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당연히 수도권 학생들이 입학을 했다가 돌아가는 것 그것도 어떻게 잡아야 하냐가 문제겠지만 지역 할당제로 들어갔던 우리 지역의 학생들조차 졸업을 하면 타 지역으로 가는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그 부분. 이제 의대 졸업생들이 사실 지역에 안 남고 떠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어떤 게 좀 있다고들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충청북도의 의대 정원이 적은 것도 있지만 일단 충청북도에 연고가 없는 인재들이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호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가요? 예, 영호남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네네네. 중심으로 거점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경우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화돼 있어요. 그 그래서 대학의 사실은 운영이 조금 이제 영호남과 좀 대학의 다르다. 운영 방향 자체가 의과대학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영호남 지역들은 자기 그 권역을 중심으로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의과대학 운영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충북대학만 하더라도 많은 그 교수진도 그렇고 학교 방침도 수도권의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대학 경쟁에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충북의 좀 지정학적인 예, 수도권과 그 가까운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또 이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문제는 지역 인재 전형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한 30% 수준으로 그것도 권고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좀 심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 의사제를 둬서 지역 의사의 면허를 지역 의무 복무를 10년 동안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학교 다니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나라에서 대주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걸 이제 의사협회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을 오갈 수 있게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은 수도권에 사실은 계속 복속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역을 오가는 것 자체에 어떤 이 페널티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시는 건가요? 저는 한번 시도했다가 잘 안 됐습니다만 지역 의사제를 실시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사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지역 의사제는요.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의과대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뭐 전공의 인턴이까지 하는데 한 10여 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10년간의 기간을 정부에서 다 돈을 대는 거예요. 예. 학비부터 시작해서 생활비까지 대고 그 대신 졸업을 하고 나면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대 생활을 하듯이 그 지방에 남아서 지방 의사가 되라는 그런 제도인 겁니다. 이걸 시행을 하는 게 네네.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예. 저는 이제 그런 제안을 좀 눈여겨 보면서 그 의사협회에서 어쨌든 좀 반대를 하고 있으나 사실은 저희들처럼 굉장히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 있는 충북의 경우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공공의료 지원단을 도의원하면서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충북이 예컨대 치료 가능 사망률, 그다음에 당뇨 사망률, 간질환 사망률, 폐렴 사망률
암 사망률, 연령 표준화 사망률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얘기는 안 돌아가실 건데 충북에 살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율이 높은 거예요. 더군다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보다 청주에 사는 사람들이 평균 기대 여명이 3년이 더 빨리 죽습니다. 뭐 건강 연령은 6년, 7년 이렇게 되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우리가 배출을 해놓고 그분들을 활용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도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문제가 좀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를 졸업한 경우에 원래 수도권 학생들이 돌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인재들도 유출되는 것의 문제는 사실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전문의 과정을까지 갈 때까지 제대로 된 지도와 뭐 연구가 가능한 병원들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뭐 충북대학교 병원이나 건대병원이나 뭐 청주 의료원들 이런 게 자체적으로 이 재정난을 해소할 수가 없고 그분들이 배우는 데 있어서도 고가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국고 보조가 잘 안 되는 실정이다 보니 이분들이 단순히 청주의 정주 여건이 힘들어서 수도권이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양질의 교육 과정, 예. 양질의 정말 전문의로 되기 위한 과정을 찾아서 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도내에서 뭐 어디 뭐 충북대 자립도를 높여라 병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중앙 정부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또 지역 의사제뿐만 아니라 의대 정원 이제 지역 의사제 논의와 함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역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대생들 입장에서의 또 여러 가지 예, 또 선택의 예, 여지가 예.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어쨌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 의사제, 그러니까 지역에서 10년 최소 10년을 뭐 의무 복무를 시킨다든지, 뭐 지역 의사제 양성을 하는 법률을 만든다든지, 결국 이제 나올 수 있는 법안들은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게 실제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변호사님 의견을 좀 일단은 좀 듣고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집단 파업 등으로 지금 전혀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의무 복무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50% 그 지방에서 50%를 이제 전액으로 장학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면 이제 10년 정도 지역에서 근무를 해라라는 것인데 그 10년을 고려해 봤을 때 인턴, 레지던트, 뭐 펠로우 이런 과정들을 수련 과정들을 이제 포함한다라는 법안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고려하면 교육은 지방 보조금까지 예. 받아서 받으시고 예. 사실 이제 전문의가 딸 때 되면 이거를 또 나가실 수 있는 거를 막지는 못한다. 이제 군복무 기간은 예. 제외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상 전문의를 따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하실까 뭐 복지시설이라든지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은 또 여전히 지자체에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같습니다. 예, 교수님. 저는 사실 이 지역의사제라든가 이제 공공의료제 문제가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도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지역의사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묶여서 내가 그 복무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의사들은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것도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것을 낙인 찍혀 하는 걸 싫어합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지역에 가보면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그 의대 학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 마케팅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기 출신 의대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네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충청북도 지역에서 10년 지역의사로 복무했다 또는 이것을 자꾸 낙인으로 찍는 것을 의사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의과대학의 그런 그 공공의사라든가 지역의사제를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국고보조를 통해서 장학금을 준다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 사회의 구조에 비춰보면 이게 부익부 빈익빈을 형성할 수 있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제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그 어떤 형태든지 봉사하는 것에 대한 기대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 서구 국가들에서 보면 일반 그 순수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장학금을 주지만 비즈니스 대학이라든가 또는 그 메디컬 스쿨이라든가 로스쿨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학문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 앞으로 그 이후에 고생이 예상되는 이런 분야에 대한 장학금을 주지만
현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네네. 직업 교육 기관에서는 장학금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에서도 절대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역 의사들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 자금 보조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방식은 의대 정원을 정치권에서 늘려야 됩니다. 네. 지금처럼 의대 정원이 현격히 적은 상황에서는 수도권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도 부족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근본적으로 로스쿨 통해서 그 변호사 정원을 늘렸듯이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부터 먼저 네네.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지방에서의 그 어떤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얘기 나올 때마다 그 이제 사실은 거의 저 혼자 주장을 당시에 건대 문제도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충북에 사는 것 자체가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3살 빨리 죽고 건강 수명은 6살, 7살 더 어렵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종합병원 그 이용률 같은 경우도 전국이 77이면 충북은 65 정도예요. 일반 병원 같은 경우도 전국이 70이면 충북이 56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충북은 거의 바닥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충북인의 입장에서 보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저런 얘기 하실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절실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충북이 최근에 막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중에 카이스트가 의전원 만든다고 병원 건립 추진하고 의료원 만든다고 하면서 충북도에서 30만 평을 충북대가 30만 평이거든요. 30만 평을 그 우송에 제공을 받고 거기다가 의료원 MOU를 각서를 체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카이스트는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이런 식으로 충북이 소위 말하는 그런 인력 수급하는 그런 계획의 대상이거나 그게 그렇게 되면 또 충북인에게 도움이 되느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몇 조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정치권이나 혹은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 성과로 남고 충북은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저는 이제 떠나는 지역 의대 졸업생은 어떻게 하냐는 주제인데 예. 문제는 이게 그 후가로 다가올 그 충북 도민의 피해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공공의료 서비스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약간 흥분을 좀 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어쨌든 지역 의사제 같은 경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아직 통과된 건 아니지만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그렇게 큰 효과는 있지 않을 것 것이다. 이제 정말로 의대 정원 늘리든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셨고 좀 이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계속 오늘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의대 졸업생들 이제 지역에 남아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될지 안 나온 방안 중에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듣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련까지 여기서 하고 취업을 위해서 서울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 수련도 서울에 있는 지역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충청북도에 있는 그 건국대 충주병원이나 충북대병원이 여기 의대생조차도 자기들이 수련받거나 근무하기에 열악한 형태의 시설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네.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설이 돼야 돼요. 네. 말하자면 건국대 충주병원에 그 이번에 마지못해서 이제 그 교육부 지적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그 충북대 병원에 같은 경우도 사실 의사들이 최근에 제대로 된 진료를 하려면 시설이나 장비 같은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북대 병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충북대 병원의 의료시설 확충 문제도 같이 거론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과 이쪽에 있는 대학 간에 시설의 차이가 크면 그쪽 가서 수술이나 하고 네네. 싶어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말씀하신 그런 해소돼요. 부분이죠. 예, 예. 정부가 발표한 네. 지역 의사제 보완 제도로서 이런 지역 취약한 지역에서 개업을 하신 의사에게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한다든지 또 지역 내 우수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에도 그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니까 현실적으로 네. 보상의 부분도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30% 정도인데요. 이거를 한 50% 정도로 늘리고 지금 30%인데도 충북에서 89명 중에 네네. 지역 인재가 14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비율을
조금 더 늘리면 네. 그리고 충북의 그 우수 인재들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장을 포함해 350억 원을 들여 새로 만든 청주의 한 체육시설. 준공 1년이 지나도록 밤이면 변변한 조명 하나 없는 암흑 신세입니다. 청주공항과 공군 비행장에 거의 맞붙은 비행안전구역이라 군사보호시설법상 조명 설치가 금지된 구역인데 청주시가 검토 없이 여길 부지로 선정해 공사부터 해버린 결과입니다. 준공 직후에야 본격화된 공군과의 협의는 지난해 말 부동의, 즉 조명 설치가 안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결국 기약 없이 반쪽짜리로 남게 된 이 축구장 바로 옆에 청주시가 다시 100억 원 가까이 들여 조명 없는 반쪽짜리 야구장 조성을 강행했습니다. 이 일대를 초대형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주시의 4단계 구상 가운데 3단계로 지난해 1단계 축구장 준공과 2단계 인공암벽장 착공에 이어 4개 면이 모인 9만 3천 제곱미터 대규모 야구장을 조명은커녕 전광판도 없이 착공한 것입니다. 축구장은 실수로 그랬다더니 이번엔 알면서도 강행하는 건 뭐든 빨리 만들어달라는 동호인들의 요구 때문이라는 게 청주시의 설명입니다. 청주시는 내년쯤 야구장 옆에 4단계 배드민턴 체육관까지 전체 650억 원, 18만 제곱미터의 체육공원을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소위 반쪽짜리 축구장, 그러니까 비행 안전구역 안에 이제 야간 조명이 금지되어 있는 구역에 이제 그런 시설을 짓는 것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반쪽짜리 축구장이었다 이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 이번엔 또 금방 또 반쪽짜리 야구장이 이렇게 좀 등장을 했습니다. 세 분 어떻게 뉴스를 보셨는지 이번에는 이전 의원님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기획 단계는 한 7, 8년 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그 부지를 체육공원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를 네네. 이제 결정을 하는 단계부터 그 당시에 주민들의 뭐 반대나 이런 게 없었죠. 근데 막상 350억 들여서 축구장 만들고 야구장 또 몇백억 들여서 만들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체육 시설들을 만드는 과정에 네. 만들고 나서 운영을 해보니까 한밤중에 그 비행기 이렇게 소음도 심한 데다가 이렇게 조명 때문에 예, 이제 거기 조명이 세면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저녁 때 이용을 못하게 한 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낮에만 활용 가능하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청주 내수부기면에 그 어떤 전투 비행장 이전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이제 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이전 시장이 추진하던 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미 추진을 해놓은 거를 중단을 할 것인가 이런 판단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전투 비행장을 이전을 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미 축구장의 경우에도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서 본건에 대해서 다시금 야구장을 한 거는 정말 일단 짓고 보자. 지금 저희가 보도도 하고 이렇게 토론도 축구장 때부터 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고 보자는 그런 전시 행정적 그냥 안이한 생각이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게 한 주범이다. 또 축구장 야구장에 그치지 않고 지금 보신 것처럼 4단계 배드민턴장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 앞으로 하셨을 때 그 국고로 지었다고는 하나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자체 비용이 들어갈 건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네, 진 교수님. 이 문제는 사실 전 시장과 지금 시장이 누가 책임져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근본을 따져가 보게 되면 내수생활체육공원의 그 설치 동기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생활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수면 쪽의 그 돈사의 그 악취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시에서 사주고 그것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를 찾다 보니까 이제 생활체육공원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그 다른 쪽으로의 용도가 가능했으면 그쪽으로 썼겠지만 원래 이것 자체가 생활체육공원을 짓기 위한 적절한 부지가 아니고 지역 주민의 민원인 돈사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한 다음에 용도를 찾다 보니까 이런 그 상태가 발생한 건데요. 이제 청주시 입장에서 보면 내수면 주민들의 그 요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생활체육공원을 만들어서 달라는 것도 있고 네. 동호인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예, 예. 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뒤로 가기에는 이미 타놓은 국고를 안 쓰게 되면 다음번에 이제 그게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진퇴양난의 형국에 처해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청주시가 좀 더 예측 가능성 있는 행정을 펴서 전투비행단하고의 그 조명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미리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가능성 있는 협조안을 만들고 이걸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예. 결국 이제 큰 뭐 프로젝트 안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좀 면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시나요? 이게 지금 얘기 나온 대로 크게 흘러가는 뭐 과정 속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선크 코스트 문제가 매몰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입장에서 처음부터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그쪽으로 선정했다고 하면 네.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정책 실패죠. 예. 그런데 사실은 생활체육공원 이전에 돈사를 시에서 매입해주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으로 찾다 보니까 조금 이해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에서 또는 내수면 주민대책위원회가 비행단을 나가라. 군사공항을 나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리한 요구이시 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요구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쪽과 타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을 좀 더 청주시가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존해서 데모나 시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청주시가 좀 더 치밀하게 그 군사 지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그런 면이 부족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동의를 좀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투비행장의 야간 훈련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걸 우리가 민간인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군 당국에서는 훈련 기간에 대한 예고를 좀 특히 이제 밤 훈련에 대한 예고를 좀 해주시면 그때만 좀 안 쓰고 또 그 훈련 안 할 때는 좀 우리가 쓰고 이런 식의 어떤 타협안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근본적으로 그걸 옮겨라. 그럼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자체를 일단 시작을 하면 이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군 뭐 전투비행장을 옮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지점에서의 타협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예, 청주시뿐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현실적으로 군들도 훈련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해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 양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다른 개발 방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것이 효율적인 개발 방식이고 그 대신 조명을 쓰지 않으면 동호인들이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스케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소위 말하는 반쪽밖에 못 쓰는 축구장, 야구장일 텐데 뭐 앞으로는 일단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이게 아까 뭐 보도 나온 대로 4단계까지 쭉 가리라고 일단은 보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가죠. 왜냐하면 이미 국고 예산을 받아놨고 그걸 갈 것이고 이제 군 당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그냥 무리하게 그 이전이라든가 이런 요구보다는 현실적인 그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치입니다. 변호사님. 저도 4단계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든 의원님들이든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군 당국과 적극적인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저는 예전에 한 2년 전에 그 청주 클레이 사격장 사례가 있었는데 청주에 학생 선수나 실업팀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클레이 사격장을 만들어 놓고 대회 뭐 1년에 한두 번 대회만 치르다 보니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매년 적자에 시달리면서 청주시의 그 재정만 깎아먹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제2의 클레이 사격장으로 남게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남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오늘 특정한 뭐 내수에 짓고 있는 체육공원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좀 크게 보자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였지만 결국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상황. 지금 이제 클레이 사격장 다시 한번 예를 드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있다 보면은 지자체 그런 행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면이 좀 노력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도시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청주시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시민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행정 중에
어떤 것을 설치를 하거나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개발을 할 때 이게 충분한 준비가 돼서 준비된 개발, 계획된 개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네. 예컨대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도 아파트 단지를 향후의 도시가 어떻게 클 것인지를 예상해서 어느 지점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땅값 산데 뭐 산을 깎아내더라도 땅값 산데 중심으로 일단 해놓고 나머지 인프라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뭐 계획해서 된 게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계획해서 된 게 아니라 축사에 대한 대안부지로 네네. 뭐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던 끝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문제가 터지면 그제서야 되는 거고, 주민들도 이제 비행기 소음 문제를 가지고 계속 주장을 지금 하시거든요. 저도 제 지역구가 비행장 소음 때문에 계속 고통받는 분들 그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았었던 지역에서 도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이런 경우는 청주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뭔가 주민들과 대화하고 조금이라도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해결 방안을 좀 찾는 수밖에 없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변호사님. 뭐 예산 문제, 뭐 정책 실패한 정책의 문제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것을 뭐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고, 지금 청주시 의회에서 청주시 막 비난하고 계신데, 사실 의회가 사전적으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했었으면 네.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추후에 예산 낭비로 인정이 되면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충주의 한 대학교 앞. 육가공 업체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는 현수막이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업체 앞으로 가봤습니다. 80살 어르신들이 뙤약볕에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업체와 불과 300m 떨어진 마을에서 15년 넘게 악취에 시달리다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딱 여기 진입하자마자 냄새가 나가지고 접근을 못하니까 결국은 마을이 공동화 현상이 온다는 얘기죠. 지난해 충주시가 해당 업체에서 포집한 악취의 희석 배수는 448. 악취 방지법에 따른 기준치에 미달해 할 수 있는 건 권고밖에 없습니다. 결국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의 가치가 충돌하며 잇따르는 환경 분쟁. 법적 기준만으로 재단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저감 시설을 지원하고 소음을 줄이려는 정책과 문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도 지역 뭐 어디든지 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소음이라든지 악취로 인한 소위 말하는 환경 분쟁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세 분 어떻게 영상을 보셨는지 이번에는 변호사님부터 일단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제가 변호사로서 법률 상담을 받을 때도 좀 무력감을 느끼는 게 본 건과 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 가해자 측의 어떤 행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통상적인 수위난도를 훨씬 넘으면 말씀 좀 보신 대로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하신다거나 예. 소송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것이 고통이 될 때 법적 예. 조언은 드릴 수가 없고 행정기관에 좀 문의를 하라거나 이런 조언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진 교수님. 예, 그 환경오염은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사례인데, 이 시장 실패의 문제를 시장 기능에 맡겨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사법적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겠지만,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예. 그것을 그냥 용인할 것이 아니라 이제 행정기관이 나서서 그들 간의 그 조정, 중재 문제를 좀 나서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그 외부 불경제를 자기 제품 가격에 반영해 가지고 그것의 그 이익분을 그 피해를 받는 분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어느 기구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말하자면 그 환경 오염의 피해를 받는 분들의 해결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행정기관이 나서서 네. 중재와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적극 행정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지금 이제 얘기가 이제 법정 기준치가 있는데 악취든 소음이든 이게 굉장히 애매할 수 있죠.
그보다는 낫지만 이게 계속될 경우 실질적인 피해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아까 이제 교수님은 저희가 앞서서 반쪽짜리 야구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결국은 행정기관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 중재가 좀 필요하다고 보셨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 행정기관의 개입이 매우 중요한 방식입니다. 예. 뭐 이런 환경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다른 분들은 의견, 예.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VCR에서도 보신다시피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권고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기준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뭔가 진짜로 기준치를 초과하진 않지만 내가 가봤을 때도 악취가 느껴진다, 소음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면 행정기관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영업체에다 저감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이전 비용을 좀 보완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으로 영업체의 이익도 해하지 않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전 의원님은 어떤 방안이 우리가 이제 있다고 굉장히 보시는지요? 복잡한 그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이나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언론이 이제 나서서 어쨌든 소음 문제와 악취 문제를 문제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거 보면서 여기에 정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주민들의 그 갈등을 네네. 어쨌든 그 갈등에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나 혹은 행정의 어떤 얘기들은 안 나오는 걸로 봐서 또 찾아보니까 그런 특별히 개입을 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방임이거든요. 행정 통제의 방법 중에 방임은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네네.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해당 그 정치권이나 혹은 해당 그 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 실제로 주민들이 말하자면 주인이고 그 대리인이 정치인이고 그 대리인이 행정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주인 대리인 이론에 의하면 주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리인이 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 기준만 설치해놓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내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리인의 역할이 아니죠. 대리인은 주인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애매한 부분은 정치와 행정이 해결을 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법 위반은 사실은 아니더라도 그 업체에게 어떤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결국 정치권이든 행정기관이든 같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 이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실제로 좀 현실적으로 뭐 잘 작동이 될 수 있는지요? 또 아니면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다른 지역에서 좀 잘 헤쳐나간 경우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 가기 전 단계로서 이제 그 사법적 그 위반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서도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정치와 행정이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능동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변호사님. 그 법적 기준을 초과할 때는 그 민사 소송보다는 환경분쟁 조정 제도가 일반인들에게는 훨씬 접근성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소송을 할 경우에는 인과관계라든지 피해 발생 사실, 피해액까지 모두 피해를 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게 보다 좀 어려운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비 또 그런 소음 진동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감정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시는데 환경분쟁 조정 제도는 그 재정관에서 비용을 들여서 전문가들한테 사실 조사를 하고 비교적 기간도 짧게 걸리니까 이제 조금 접근성은 좋으시지만 사실상 재정이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그 배상액이 여전히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이 인정이 되더라도 여기에 뭐 책임이 인정된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그 손해액이 인정된 주민들은 주민대로 소송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결국 환경문제 조정 자체도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이 나올 걸로 그럼요. 예상이 됐을 때 이렇게 그나마라도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전에는 정치권과 행정기관에서 정말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겠군요. 예.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던 소각장 사례 있지 않습니까? 예. 소각장 사례 같은 경우에 소각장들이 대개 그 의무 위반을 하는 것은 허가받은 용량보다 증설을 해서 하지는 않아요. 증설을 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만 소각장을 돌려야 되는데 10시간을 돌려서 사실상 소각로를 더 많이 돌리는 예. 그런 피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그로 인한 매연이라든가 미세먼지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행정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나서서 조금 잘된 다른 지역 사례들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있습니까? 예, 청주에서는 이런 일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도시 지역에서 개발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그 인근에 이제 개신성화동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구룡산 쪽에 그 이렇게 닭을 키우는 그런 이제 그 냄새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악취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어마어마하게 민원이 들어갔죠. 그래서 청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가 없어졌고 굉장히 쾌적한 상태로 변했는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환경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들은 어쨌든 우리가 생존을 하는 한 뭔가 소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과학기술은 현재의 악취나 소음 문제를 최소화시킬 때 대한 대안과 방식들이 있어요.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어디까지 지금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고요. 예. 지금까지 그 악취 문제와 소음 문제가 아직 조례로도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치를 만들어서 이럴 경우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요거 하나만 저기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군 항공기 소음 피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오늘 계속 이제 환경의 경우 법적 기준치 얘기가 나와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법적 기준치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도 인정을 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게 뭐 저희 지역인 청주국제공항 관련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판단인데 사실 큰 의미는 갖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신청한 주민들 중에서도 항공소음 측정 단위로 80웨클 기준치를 초과한 주민, 그리고 과거 불법 행위로 와서 3년치에 대해서 배상이 이루어진 것인데 네. 그 배상 금액을 봤을 때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보이고, 이같이 이게 환경 분쟁 조정이 인정된 것은 2019년도에 정부에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받도록 법률을 제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작년 말에 국방부 고시로 청주 군사공항과 관련된 것도 피해받는 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지정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좀 인정된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 한 달 동안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들 가운데 대표적인 뉴스들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고 풀어봤습니다. 월간 뉴스 분석, 저희는 더욱더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4월의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